네, 우리 오산 지역의 학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기 꿈의 대학 수업 진행하는 교수 이선호입니다. 아, 어떻게 그 수업 참여하신 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한번 하죠. 잘 들리면 마이크를 좀 틀으시고요. 잘 들린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오다정 학생 고마워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네, 우리 현지도 반가워요. 우리 주에도 잘 들리나요? 네, 간혹 그 학교에서 어, 도서관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목소리를 내서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비가 부는 늦가을입니다. 그래도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잠시 뒤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호원하는 경기꿈의대학, 우리는 문화, 건축, 예술, 음악, 사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수업이 8강 중에 5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특별히 그 녹화를 해가지고요. 유튜브에 풍산계 그룹이라고 하는 채널에 저희가 올리고 있죠. 지금까지 1, 2, 3, 4강이 올라가 있고요. 5강도 오늘 끝나면은 올라갈 겁니다. 복습이 필요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그 유튜브 채널에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한국사 능력시험에 여러 어, 테마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실은 그것만 잘 들으셔도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쉽게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있으실 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국사 능력시험 공부하면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고 저에게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오늘 수업 자료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체방밖에 못 올리는 건 이 분량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 경기대학 그 경기 꿈의 대학 홈페이지에는 그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올려드린 거를 잘 다운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도에 1학기 개설이 되는 궁궐과 왕릉에서 배우는 조선왕조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면은 조선 역사, 근현대사 완벽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교과서를 제가 좀 열심히 읽어와 달라고 여러 번 말씀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신지 기대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1차 학습 내용이었죠. 제 소개도 있었고요. 우리 수업의 과정, 향후 수업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또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구분 개간 얘기도 드렸죠. 이 구한말이라고 하는 시기 1863년부터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는데요. 1910년까지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때죠. 흔히 구한말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하나가 있고 일제강점기 하나, 해방 이후 하나 각각 수능 기준으로 10문제가 나와서요. 4문제, 3문제, 3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한편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근현대사는 50문제 중에 20문항이 나오는데요. 20문항이 나오는 그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이 구한말 부분이 7문항, 일제강점기가 7문항,
해방 이후 현대사 부분이 6문항, 그렇게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1조 학습 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5, 16, 17, 18, 19세기 이러한 시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근현대사에서는 10년 단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까탈스럽죠. 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조선 전개하고 후기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역사가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전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문학도 좀 새롭게 해석을 하고 뭐 경제, 사회, 과학 어떤 부분이건 접목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주 때는 흔히 말하는 그 구한말의 정치적인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수업이었죠. 운영궁의 봄. 그래요. 뭐 1932년에 살았던 지식인 김동인이 1863년에 흥선대원군을 회상하면서 썼던 소설입니다. 역사 소설이지만 역사 논문은 아니죠. 가상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운영궁의 봄을 우리는 2021년에 읽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김동인, 오늘날 우리 이 셋 사이에는 각각 간극이 있어요. 생각보다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사이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신소설, 기존 소설과 다르고 현대 소설과 다르다. 구한말의 건축, 경복궁, 중건, 덕수궁, 석조전, 세브란스 병원 같은 신식 병원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었죠. 그 다음에 구한말의 사상. 그래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말이에요. 1894년에 동학은요, 토지를 나눠줄 걸 요구를 했고, 조세를 감면해 줄 걸 요구를 하고, 평등 사회를 요구하는 개혁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제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개화사상가들은요,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려웠고, 또 개화사상가들은 일제를 개화의 모범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조금은 친위적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달랐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불과 뭐 한 20년 정도밖에 안 지나게 되지만 1917년에 우리가 잠시 뒤 만나게 되는 이광수의 무정을 보면은요, 20년 전과는 뭐 완전 다른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기존의 유교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잡혀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렇게 급박하게 근현대사는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말 시대에 살았던 어떠한 시대 정신, 그 시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관념, 망탈리테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주 일제강점기였죠. 1910, 20, 30, 40년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1910년대는 흔히 말하는 헌병경찰 통치 시기로 민족 말살 통치였어요. 그리고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는데 그걸 기점으로 1920년대에 문화 통치가 전개가 되게 되고 보통 경찰 통치라고 하는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 사실은 친일파를 양성하자고 하는 일제 기만 통치가 있었고요. 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소설 얘기도 해보았고 운수 좋은 날 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1920년대 때 서민들은 정말 그 힘든 시기 또 일제강점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죽음이 지배하는 시기 언제 누가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랬던 시기 몸이 아파서 죽는 시기 우리 잠시 뒤 나올 여러분들 소설 상록수의 여자 주인공 최영 시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맹장염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죽음의 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공천 히트를 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그 두 주인공을 갈라놓는 건 백혈병입니다. 1970년대쯤 되면 이 백혈병이 죽음을 갈라놓는 사랑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질병으로 제시가 되지만 1930년대에는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지금 와서 보면 말이 안 돼요. 하루 이틀만 병원에 가면은 낫는 맹장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젊은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던 거죠. 네. 요새 같으면 뭐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시대 때는 그렇게 절박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좀 내용이 바뀌죠.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완전히 그 헤어지게 되는 죽음을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될 때에는 교통사고라던가 혹은 뭐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 비행기 사고 뭐 그중 돼야 얘기가 되거나 질병 같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중증 정도가 해결이 될까요? 또는 뭐 대단히 심각한 암, 뭐 이런 것들이나 돼야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사건인 경우 말이죠.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 깔려 있는 겁니다. 일본 경찰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악덕 지주에게 끌려가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위안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폐결핵으로 죽기도 하고,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죽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맹장염으로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한편 19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3주차에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함께 해 보았었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 정한 민중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독립운동가들, 뭐 예를 들면은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의열단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이끈 한인 애국단에 관한 이야기, 윤봉길 의사에 관한 이야기, 영화 밀정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친일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적당히 친일하고 적당히 일본 욕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매질, 몽둥이질, 배고픔 앞에 지조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비교적 소수였고 대부분은 적극적 친일 혹은 소극적인 친일에 가담을 했었죠. 이게 우리 역사의 참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주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죠. 다음은 4주입니다. 일제강점기 문학. 그래요. 1917년의 무정, 1924년의 운수 좋은 날, 1935년의 상록수. 이 세 소설은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지식인들이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는 점에서 흥선대원군을 바탕으로 1932년에 소설을 쓴 김동인과는 다릅니다. 그 김동인의 운영궁에 보면 역사 소설, 대하 소설이라고 할까요? 반면에 무정 상록수 운수 좋은 날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들여다볼 때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930년대에 브나르드 운동, 민중 속으로 가서 계몽하자는 그 브나르드 운동을 배경으로 했던 상록수는 같은 시대 때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광수의 흑하고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광수는 이때 분명하게 이제 일본에게 협조하는 자세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지만 그래서 그 이광수가 쓴 흑이라고 하는 소설은 제목 그대로 흑, 일반 농민들이 그 시대 때 어떻게 살고 있었고 어떻게 계몽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노력을 똑같이 다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타나는 일제에 관한 모습은 상록수에 나타나는 일제에 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되고 이광수의 흑에서는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를 계몽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같은 시대이지만 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성이 없이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고 이 소설들을 보게 되면은 1917년의 무정이건 1924년에 운수 좋은 날이건 1935년의 상록수건 셋이 그냥 일제강점기 때 소설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 시기는 전혀 달라요. 무정이 나타나는 거는 이 결혼도 장로의 딸,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나라고 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하고 어렸을 때 부모가 약혼 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남자를 쫓아왔던 또 다른 여자가 주인공.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유학을 떠나면서 갔다 와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비록 사회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상록수가 다루고 있는 민중 속으로 가자는 분화로드 운동하고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자유연애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정해준다는 건 1930년대만 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소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유학도 뭐 크게 결단 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돈 문제 때문에 못 간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역사가의 눈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문학작품으로만 이걸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차이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편 그 1924년 나온 운수 좋은 날은 사회주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동반 작가들 그 가운데 현진건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 시대 왜 이런 소설이 나오는지 1910년대는 이런 하층민의 이야기에 다룬 소설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층민의 이야기에 다루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 하층민을 다루자는 사회주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거죠. 백정들이 신분상승운동, 형평운동을 한다던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910년대하고 20년대는 기간으로는 몇 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통치에 의해서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요. 한편 30년대에는 또 다른 세상이 된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속에 일제의 제국주의가 폭발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형태의 시대가 된 거고 40년대가 되면 또 다르죠. 태평양 전쟁이 되면서 강제 공출, 위안부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1939년 창씨개명이 일어나면서 이광수만 해도 이름을 향상광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문학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전공한다고 해보죠.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다고 해도 그 시대를 알아야 그 시대 경제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시대의 논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파악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완전히 안다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런 부분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단순한 지나간 역사로만 배우고 국어는 국어대로 배우고 이렇게 될 게 아닙니다. 학문은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것이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과학과 인문학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 드렸죠. 갈릴레오가 말한 지동설은 맞았지만 그러나 갈릴레오가 지동설의 근거로 제시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갈릴레오 시대 때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갈릴레오가 살았던 그 15, 16세기 때나 가능했던 거고 18세기 뉴턴의 물리학 세계로 오게 되면은 만유인력의 세계로 오게 되면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뉴턴은 그 당시 미분 적분을 발명하면서 라이프니츠하고 이제 미분 적분 경쟁을 했는데요. 이 뉴턴도 결국 역사적 인물이죠. 저에게는 그냥 역사적 인물이에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 뉴턴은 당시 첨단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물리학은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관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변화가 되고 보완이 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고민해 볼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뭐 옛날 이야기 지나간 뭐 어떤 걸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 예를 들면 그 조선 총독부 건물 배웠습니다. 해방 이후 중앙청으로 쓰이다가 이거 뭐 박물관으로 쓰였다고 했죠. 국립중앙박물관.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가 됐다고 했는데 저야 뭐 대학 다닐 때, 저 역사 전공 연대 사학과 다니고 있을 때 그 중앙청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 뭐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심심하면 가서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번 얘기했죠. 일본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수학여행을 단체로 많이 오는지 그 사람들 모여서 일본 말로 얘기하는데 그 현장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심장부였던 조선 총독부 건물인 겁니다. 위에서 오면 일자로 보이는 거고 그 건물 지하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고문하던 방들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거를 보았던 제 눈에 보이는 광화문, 지금 갔을 때, 강화문에 갔을 때, 저한테 느껴지는 광화문. 여러분들이 광화문이 복원돼가지고 한복 입고, 카메라 이렇게 유튜브나 뭐 동영상 찍겠다고 들고, 촬영하는 여러분들 사이에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벽한 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악, 광화문 연가를 들어도 제가 느껴지는 광화문 연가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광화문 연가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간극은 역시도 존재하는 거고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저희 아버지와 1970년에 태어난 저와는 간극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술에 대해서는 영화 아리랑. 그래요. 일제라고 하는 미친 시기 때 미쳐야지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일제라는 광기의 시대 때 그 시대 때 미친 사람이 사실은 제정신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제정신인 사람은 일제라는 미친 시기 때 일제의 미친놈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리랑의 줄거리입니다. 대단한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죠. 네. 그래, 일제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친일했던 사람들이고 일제에게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공산주의입니다. 1920년 이후 들어오는 공산주의. 이게 뭐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 죄송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북한을 만든 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건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나라에서 이름을 떨쳤던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와 30년대, 40년대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김원봉이라던가 또는 박헌년이라던가 또는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전설적 공산주의자들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김일성 주석은 나이도 그때는 어렸고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해방 이후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을 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파악할 줄 알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라는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망탈리티에 관한 이야기도 지난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해방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략 1945년부터요. 고도 성장기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우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10월 26일은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요. 참 묘한데 아무튼 근현대사에 있었던 그 시기 1979년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고도 성장기 시기 정치 경제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었고 한계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정치 구조입니다. 뭐 1940, 50, 60, 70, 80, 90 연대인데요. 이렇게 연대별로도 정리를 해야 돼요. 때로는 같은 1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정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뭐 외우려고 하면은 싫죠. 그러나 그 사건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보시면은 나름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 체제가 완전히 바뀌면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만들어진 9번째 헌법 개혁에 따라 우리 헌법은 그게 마지막 개헌이었는데요. 현재 우리 6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화국별로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박스 안에 보면은요. 4번 1945년부터 1950년 그리고 1950년 5번 현재까지 키워드는 남북의 분단, 남북한 정부 수립, 토지개혁, 독재의 정치, 민주를 위한 노력, 통일을 향한 노력,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학습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직접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반복해서 좀 보셔야만 합니다. 한 번 읽고 내일 시험 본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읽고 내일 시험 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안 보고 보는 학생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과서 한번 보고 내일 시험 본다.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행이 한 번은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학교에 데려다 주실 수도 있고 뭐 옷도 사주실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어떤 면에서 공정한 영역에 속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가 있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젊은이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비단 공부뿐 아니라 요리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요리를 연구한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시대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걸 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정독하시고 그래야 뭐 매주 근현대사를 한 번씩 좀 정독하시고 말이에요.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세교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허연재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 최근에 뭐 동탄에서 이쪽으로 한 2달간 이사를 왔어요. 뭐 집을 옮기는 과정 중에 세교동에 제가 살게 되었는데 한 2달 정도 인근에 그 도서관에 제가 찾았죠. 오늘 제가 도서관 찾아서 책을 좀 보고 왔는데요. 세교고등학교 제가 그 앞을 매일 지납니다. 우리 허연재 학생 오고 가다 제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안산고라던가, 네, 또 안하고라던가, 또 제가 동탄고등학교 여러 번 또 다니게 되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금 더 얘기 나가보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1대1의 3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4대 대통령 윤보선. 이분은 얼마 못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변으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5, 6, 7, 8, 9대가 박정희 대통령. 오늘 이분까지 역사를 다루죠. 이분 돌아가시고 잠깐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 10대가 되고요. 11, 12대가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부터가 이제 6공화국입니다. 13대 대통령부터 현재까지가 6공화국입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1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이어지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가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한편 1987년 9차 헌법 개헌 이후 대통령이 된 13대 노태우 대통령, 지난 10월 26일 돌아가셨죠. 그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는 6공화국 체제가 됩니다. 헌법 체제가 같습니다. 이 헌법을 좀 바꾸자는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헌법의 핵심은 5년 단임인데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5년 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 못 채웠죠. 4년 만에 탄핵되셨었는데요. 그래도 원칙은 5년 단임인데요. 국민들이 2번 대통령 허용하겠다는데 별 합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극이죠. 이분이 꼭 2번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살아계시고 아직 고령이시지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살아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은 현재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가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 있죠. 네.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감옥에 가셨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니셨지만 아드님이 감옥에 갔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이 감옥에 가시고 아드님 세 분이 감옥에 가고, 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은 감옥에 가지는 않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가 감옥에 가셨고 본인은 자살을 하셨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역사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가 계시고, 네, 우리 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선진화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돼야 할 길이 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근현대사 중에 현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분 괄호 안에 있는 건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셨던 시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여러 번 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요,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48년부터 60년 4월, 4.19 이거로 물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63년 12월부터 79년 10월까지 그 사이는 군사 정변에 의한 군정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국무총리하던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으로 이어받으셨으나 얼마 뒤 전두환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또 잡았죠. 11, 12대 88년 2월까지. 그래서 88 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 때 결정이 되었지만 그게 시행이 된 건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5년 단임이에요. 그래서 88년 2월부터 93년 2월까지 노태우 대통령, 93년 2월부터 5년, 98년 2월까지 김영삼 대통령, 플러스 5년, 2003년 2년까지 2월까지 김대중 대통령, 플러스 5년,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5년,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원래 5년을 하셨어야 했는데 5년을 못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흔히 말하는 그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하시는 바람에 2017년 3월 달에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을 두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부터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년 5월까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되고 내년 5월 10일 전후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20대 대통령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런 부분. 한 번 더 이승만 대통령 제1공화국, 여기는 안 나오지만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제3,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제5공화국, 노태우 대통령부터 제6공화국 체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개헌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재헌헌법이 194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재헌절이죠. 말 그대로 우리 7월 17일 재헌절. 여기선 대통령 간선제로 국회가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1차 개헌이 52년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헌을 시도한 건데 원래 그 개헌이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안 된 개헌 일부를 다시 고쳐서 통과시키는 게 발췌 개헌인데 그 불법이거든요. 불법 개헌이 있죠. 그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해 주었고요. 2차 개헌은 54년입니다. 원래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는데 초대 대통령은 더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을 고친 건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초대 대통령 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기도 하고 그걸 통과가 안 된 걸 반올림을 통해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반올림을 하면 사자성어로 사사오입이라고 하거든요. 사사오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의 입장은 어땠냐면요. 좀 냉정히 말하면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욕하지는 않았어요. 실은. 그 시대 국민들은.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건국하는데 기여한 바가 대단했고, 6.25 전쟁을 막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후에 그 국제적인 원조를 받아오는 데 있어도
많은 역할을 했던 건 명백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은 좀 있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통령 자리를 놓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 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반감, 결합이 돼 있었겠죠. 4월 19일, 이른바 4.19 이거로, 공화국, 제1공화국이 무너지게 되죠. 헌법은 바뀌었지만 체제는 비슷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1공화국. 그리고 이제 의원 내각제가 시행된 게 제2공화국이 됩니다. 3차 개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3차 공화국, 그러니까 3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정부 대통령이 윤보선, 수상이 장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4.19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헌법을 만든 게 4차 개헌입니다. 그러나 이 제2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5.16 군사정변이라는 거는요, 법적으로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쿠데타인데, 문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근현대사에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경제적 성과라던가 사회적인 안정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업적을 남긴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에 업적을 남긴 것도 많고 독재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6.25 전쟁 막아낸 우리 민족의 영웅 이승만.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독재자, 심지어는 뭐 남북 분단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획기적 경제 발전을 일으킨 근대화의 아버지다. 이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오늘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흠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역사에 만약 누가 됐어도 잘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런가 하면 쿠데타로 정권 잡았다. 친일파였다. 일제 때. 또 독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힘들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과 실정,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은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얘기하고 5.16을 한쪽은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이 남긴 업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반적 합의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쿠데타라고 교과서도 기술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군사정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 5차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 되었는데, 이 6차 개헌이 실은 독재에 대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 삼선 허용, 마치 그 4.4.5 개헌과 비슷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3공화국인데요.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거는 6.25 전쟁 중 부산이 임시수도였죠. 52년이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1차 개헌 52년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가 국회 상원 하원으로 통과는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가 답이 됩니다. 1번의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는요. 2차 개헌 4.4.5 개헌하고 6차 개헌, 3선 개헌 두 번 있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잠시 뒤 나올 유신헌법에서 설치가 되고요. 4번의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는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가 됩니다. 5번 국회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제헌헌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뽑혔을 때가 되겠습니다. 네. 요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72년 10월 달에 헌법이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완벽한 박정희 독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2년 10월 유신, 이게 7차 개헌, 흔히 말하는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에서 뽑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내가 임명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명백한 독재고요. 그래서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할 때까지가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라고 하고요.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중임 제한도 없고, 대통령 욕하면은 감옥에 잡아놓을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독재는 맞는데, 문제는 요 70년대 국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대단한 발전을 거두게 되고, 1975년 통일벼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의 쌀이 개발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이 쌀의 자급자족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이 약속한 것이 쌀밥에 고기 꼭 묻는 천국을 만들겠다였는데요. 북한에게. 아직 북한은 그걸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한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5년 마침내 쌀의 자급자족을 선언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75년 또는 77년을 그 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서구권 국가 말고 1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었고, 올해 마침내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공식적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죠. 우리가 인정해달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진국 아니라 말하면 안 된다. 니들은 선진국으로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결의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체제, 제4공화국 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극단적 평가가 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죠. 네. 근대화의 아버지다. 경제의 획기적 발전이 있었다. 쌀의 자급자족을 해냈다. 우리나라의 발전의 토대를 대부분 닦았다.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한편 독재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고 그 중에 일부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나왔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부모님하고도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양극단 중에 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뭐 좋아하는 거는 사람 취향이니까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일방적으로 박정희를 칭찬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참 우리 역사의 힘든 분입니다. 이분은 일제 때 만주군 상하학교를 나온 친일파 명백하지만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그 이후에 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독립운동가들을 예우하는데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람이라는 건 자연세계하고 달라서 양면성이 있고 이 과학적인 어떤 명쾌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인문학인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선임이 됩니다. 이분은 국무총리였다가 대통령 물려받았는데요. 12월 12일 전두환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다. 이걸 신군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 이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장군은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또 하나 멍에를 쓰게 된 게 80년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시 정치인들을 구속하면서 광주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 요때에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 일부는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국군하고 시민군이 시가전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양쪽 다 죽었죠. 군인 중에서도 죽은 분들이 있고 민주화운동을 진행하던 분들 가운데도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걸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었고요. 네, 그래 이게 이제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지정이 된 건 김영삼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으로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곳이 대통령을 뽑게 있지만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 측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독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공화국은 87년 일어난 6월 달에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에 결국은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9차 개헌이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5년 단임제로 헌법이 대통령은 5년 한 번만 한다. 전단 대통령 때 통과가 되고 이 헌법에 의한 선거에서 야당이 돼야 되지만 야당이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가 같이 나오면서 두 사람이 얻은 표가 훨씬 많았지만 표를 나눠 먹다 보니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 후보였는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우리는 6공화국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헌법에서 간략히 얘기할 부분이고요. 9차 개헌까지 있었다. 자, 2018년 수학능력 시험 문제입니다. 사진은 박종철 추모 집회인데 그래서 거기 6.29 민주화 선언, 시민들이 요구를 수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이 죽은 게 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9차 헌법 개헌인데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되죠. 자, 1번 광주에서 계엄군이 철수하는 건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고요. 2번 3.15 부정선거를 욕을 하고 이제 책임자 처벌을 비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거는 4.19 이겁니다. 3번 굴욕적인 한해협정 체결 반대는 6.3 시위라는 건데 이건 6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4번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은 제4공화국 유신헌법 때 일어난 민주진영의 요구사항이었는데요. 특별히 76년 3.1 구국민주선언과 연결이 되겠고요. 5번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겠다고 하는 그 헌법 조치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5번이 받아들여진 게 9차 헌법 개헌으로 우리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87 6월 민주항쟁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네,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봐 주실까요? 어떠세요? 저 혼자 열심히 좀 떠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규리 학생 이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다른 분은 어때요? 정연이도 이해 잘 돼요? 네, 고마워요. 다른 학생은 어떠세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뭐 어려우면은 유튜브 제가 풍산계 그룹에 올려드리면 또 한두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고요. 또 수업 때 여러분들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또 토론도 해보시고 수행평가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러면 하나하나 관심도 가고 좀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자,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8시 3분에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공과를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8시 4분에 보죠. 잠시 뒤 보죠. 카메라하고 마이크는 좀 꺼놓을게요.
엄마 나 마우스패드 좀 찾아줘. 이거 주는데 안 먹었잖아. 엄마가 어디다 치워놓는다 해놓고서 아, 치워놨더니 아빠가 하나 구해줄게, 영경아. 그걸 왜 엄마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하면서 내 탓을 하면 어떡하냐고. 영경아, 엄마는 이사하면 당연히 그 찾기가 어렵지. 아빠 하나 사줄게. 주문해줄게. 응? 그래. 생각을 해봐. 이 많은 이삿짐통을 어떻게 찾아? 야, 네가 무럭지라고 말렸다가 그 다음에 없어진 거잖아. 아빠 하나 사줄게, 새로 마우스패드. 아빠가 돈이 없어서 중3짜리 학생 기말고사 너하고 같아. 기말고사 3번, 4번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돈 2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은 아빠가 너 마우스패드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밥값 쓰고. 아니 마우스패드를 살 이유가 없어. 있어 집에. 11월 25일이 그 시험이라는데 11월 25일 날 10만 원 마저 받으면은 우리 영경이 용돈 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마우스패드가 집에 있는데 왜 쓰냐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뭘 찾기가 어려워. 엄마가 어디다 뒀는데 왜 키워. 그래, 그런 거야 원래. 아빠 하나 사줄게. 얼마 안 하니까. 아 조용히 좀 해봐요. 그래도 없는 형편에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고맙긴 하다. 돈 20만 원짜리 가요. 아빠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안 했어. 아 진짜 마우스패드 없으니까 뭘 못해 먹겠네. 아. 아 씨발 진짜. 뭐 어떡하라고 이거. 와 진짜 씨발 진짜. 아, 엄마 어디인지 몰라 에? 야, 그때 여기다 걸어놨었잖아. 아니 나 안 건드렸어. 그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하냐, 없어졌는데.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아니 그럼 막 치워놓지를 말던가 어디다가 넣어두던가. 그때 네가 무럭질러갖고 저기 된 거 아니야. 우리 영경아 7시 56분이면 이제 약속된 시간도 지나가고 있는데 게임은 좀 그만하는 게 어떨까? 아 좀 아빠 나 이제 시작했어요. 그때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 영경이랑 가야 돼. 아빠가 보니까 그래야 학원에서 공부도 좀 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영경아, 이거를 한번 교과서로 써볼래? 아니, 받침을 한번 써볼래? 이걸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좀 낫니? 그래.